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주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제가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CS, 그 다음에 SBB죠. SVB, 예,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그 다음 도이체방크, BNP 파리바 이렇게 차트를 좀 점검했습니다.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 초고속화 시대가 만든 어떤 과거의 뱅크런과 현재 뱅크런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저축은행 하나가 위험에 빠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에 찾아가서 뛰어가서 지금 이제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초스피드화된 시점에서 계좌 이체를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하니까 인터넷 뱅킹 런이죠. 예, 탈출, 엑시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어가 하여튼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뛰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죠. 이제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얼마나 빠른 속도전, 초스피드화된 시대에서 민감하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금융주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예금자 보호법.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자 포함해서니까 한 4천, 한 800, 700 정도 넣어 놓는 게 그러면 이자까지 수령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번 사태 전에도 이제 계속 그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 적용하고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날 찾을 수 있게 해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산을 신고하면 예금자 보호공사까지 신청하고 뭐 확인하고 돌려주는데,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과거에 2013년, 12년 때 파산했던 은행을 대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의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뭐 1%, 2% 높다면 그냥 일반 은행에 넣는 게 그 3개월, 6개월 시간 비용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냥 굳이 내가 1%, 2%더 받자고 저축은행에 돈을 넣느니 그냥 국민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 큰 은행에 넣고 파산을 안 당하는 게 오히려 이자를 더 챙겨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그때 올 초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막 6%대까지, 저축 7%대까지 저축은행 올라갔었거든요.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오히려 그때는 저축은행에 돈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서로 경쟁을 하고 이제 돈이 안 도니까 이자를 6%까지 줘, 7%까지 줘가면서라도 돈을 땡겨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레고랜드 사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급등하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진화를 했죠. 예.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그러면서 지금 4%대까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뭐 지금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CMA 금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와, 이건 또 뭐지? 하고 이제 좀 의아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지금 현재 위치상 저도 이제 은행주를 계속 보기 때문에 점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하나금융지주부터 보시면 2022년 마지막 날 까지 4만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20% 올라가고 20% 떨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예, 여기서 65,000원 갔다가 다시 또 53,000원, 거의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배당락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현대해상 보험주들은 좀 그래도 좀 덜한 편인 것 같고요. 신한지주 마찬가지, 예, 20% 올랐다가 20% 지금 떨어지는 상태죠. 예. NH투자증권, 예,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동양생명은 오히려 더 내려앉아 없습니다. 배당락 나오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봤죠. 이제 요런 게 어떤 케이스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봤던 요 SB, 그 다음에 CS, 그 다음에 뭐 BNP 파리바 이런 쪽에서 약간 안 좋은 쪽인 거죠. CS 같은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뭐 자금에 대한 본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아왔던
케이스가 많아졌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뭐 지분도 지금 보시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금도 이제 저쪽에서 너무 외국계 자본에서 들어온 거고, 네, 안방그룹, 예, 중국계 자금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지금 SCS도 사우디에서 투자가 들어갔는데 난 너네들이 망하면 나는 손을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동양생명이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도 손을 놓겠죠. 얘네들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채 총계가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34조에 대한 보험 자산, 고객 자산인 거죠. 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돌려주게 되거나 사고를 치거나 하면 이제 골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험 해지하면 보험 약관에 따라서 해지 보험료로 돈을 돌려주게 돼 있죠. 그 돈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보험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나마 보험사들은 이제 은행처럼 계속 바로 뱅크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는 좀 덜 할 수 있으나, 근데 무너질 때는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국민은행, 네. 지금 650조죠. 예. 고객 자산이 650조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 몇 조인가 볼까요? 신한은 고객 자산이 670조, 620조네요. 자기 회사 돈이 있고요. 620조. 그 다음에 삼성화재 88조, BNK 이제 지방은행이 이제 문제인 거죠. 136조. 자산 총계에서 126조가 고객 자산이고 자기 돈은 10조밖에 없는, 예. 요런 회사들이 이제 약간 휘청하면 뱅크런이 나오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돈을 이제 잘 모아놓고 유보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대비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은행에서도 이제 그 위험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이제 계속 해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우리나라 은행은 좀 탄탄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고, 어제도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가 폭락했죠. 보시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사가 잘 운영되다가 지금 완전히 $30, 220달러에서 $330.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는 아까 동양생명처럼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계속 돈이 안 되고 뭔가 사업 실패가 나오고 뭔가 자본이 들리다가 이번에 이제 이 사태가 돼서 크레딧 스위스는 살리기 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도이체방크는 뭐 우리나라 신한은행이나 일반은행처럼 뭐 국민은행처럼 이제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이제 잘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27달러짜리가 10달러 선, 그 다음에 JP모간 체이스, 미국의 어떤 대형 금융 회사들도 웨스파고, 예, 골드만삭스 지금 뭔가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가 리만 사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뭐 와 이게 뭐지 하고, 지금 SVB, 예, 좀 발음이 어렵네요. 네, SVB, 예, 어쨌든 지금 거래 정지돼 버렸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뭐 불과 이틀밖에 안 걸렸으니 너무 무서운 거죠. 예. 나도, 여러분도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밤에 얘기 드린 부분은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금이나 저축 이런 것들이 5천만 원 이상 하나의 은행에서 넘는 게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좀 계속 분산을 시키는 게 일단 우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주들을 좀 더 면밀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낙폭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진정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횡보를 하거나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무리하게 그냥 추격 낙폭 과대로 사기에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동향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지주, 지금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하고 있네요. 하나금융.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관은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튼튼하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튼튼하긴 튼튼하죠. 우리나라는. 네. 워낙 이제 대출을 잘 갖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IMF 때처럼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그 파산되는 자금에 어떤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은행이 파산하는 이제 과거에도 뭐 네덜란드든 뭐 일본이든 가장 큰 문제 파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대출해준 돈이 안 돌아와서 파산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안 갚아지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예, 고객 돈이거든요. 고객을 돈을 받아서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안 갚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가 이제 배상해주고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뭐 나라가 휘청하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IMF가 와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갚아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안 되는데 뭐 대기업들은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뭐 그런 아픔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2 IMF 같은 경우는 근데 중소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중소형 증권사, 중소형 저축은행 이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뭔가 위험을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푸른 저축은행이 갑자기 엊그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못 돌아오고 있죠. 보시면 푸른 저축은행도 뭐 2만 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무너질 때는 뭐 한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CS나 네, 그다음에 리퍼블릭 같은 그다음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방은행, JB금융지주, 그다음 BNK, DGB, 대구은행도 좀 조심해야 되죠. 왜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구에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건설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대구 DGB에서 많이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DGB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빌려줬는데 채무 불이행이 된다. 못 갚겠다. 이러면 건설사 파산되면서 DGB도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외탁했던 사람들이 뱅크런 나오면 이제 갑작스러운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 부동산을 살려야 됩니다. DGB는 좀 안타깝지만 이쪽은 저도 은행주들 중에서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도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냐 욕을 많이 먹었죠. 너네들은 지금 배당을 줄 때가 아니라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금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요구를 한 거죠. 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돈 잔치할 때 아니다. 임원들 성과급 줄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나 지금 정부가 바라보는 거는 저도 동일한 시각이고요. 너네들 지금 성과급 자치할 때는 아니다. 모두 다 이거를 유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위험을 대비를 해야 된다. 계속 위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두들겨 맞고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이번 사태가 나오면서 좀 더 빠졌죠. 은행주들이. 네, 아무튼 지금 뭐 쉽지가 않습니다. 온통 지뢰밭인데 이제 이 수많은 지뢰밭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이제 잭팟인 거죠. 그 살아나간 게 2차전지와 로봇 관련주.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또 추가로 지분 5% 인수했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유명한 춤추고 개 걷고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차를 현대차가 1조 인수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삼성이 지분 인수했다고 해서 2조 1천억까지 갔습니다. 거품이죠. 근데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갈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삼성이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하니 또 눈먼 투자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주식을 사고 있고 갭 상승 나오고 있고 폭등했습니다. 2만원짜리가 이제 12만 5배가 올라간 거죠. 이제 삼성이 지분 인수했다는 딱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뭔가 이 삼성이 뭘 한다면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감인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저도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인 거죠. 그러니까 불입니다. 이건 불기둥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불기둥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예, 굉장히 큰 화를 또 입을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금융주 좀 점검을 했고요. 네, 계속 이 불안정한 불확실성에서 투자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